자, 책 4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치 경제의 체계, Political Economy. 이코노미라는 거는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경제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을 적에도 그 일본의 에도 시대에 경제라는 단어의 뜻을 정치라는 단어의 의미로 썼다고 하죠. 근데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더라 해서 경제라는 게 이코노미라는 그 영어의 번역어로서 선택이 되었다고 했어요. 경세제민의 약자고. 정치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어차피. 영어 문화권에서 이코노미와 폴리틱이, 같은 의미로 쓰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밀접하다는 것이고요. 이 아담 스미스가 이 정치와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낸 최초의 인물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장으로 그 상업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상업 체계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돈이란 것은 상업의 도구인 동시에 가치 측정의 방법으로서 기능한다. 여러 번 반복됐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돈 자체가 꼭 부라는 그런 대중적인 인식이 스며들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죠. 그 화폐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닌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 돈은 상업의 도구이기에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돈다발이 곧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랑 바꿔지기도 하고, 돈다발만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집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가치를 지닌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돈이 가치 측정의 방법이기에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곧 얼마나 많은 다른 물건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의미하게 되었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과 돈과 부는 동의어로 여겨지게 되어버렸어요. 무리가 없죠? 그렇게 착각하는 거 이상할 거 없죠? 그러다 보니 국가도, 부유한 국가는 돈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장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정치와 경제와의 연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개인들이 전부 돈 자체가 가치를 지닌 것처럼 인식을 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도 돈이 많은, 이 당시에는 금화, 은화죠. 지금 나라들은 달러예요. 달러가 많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금과 은이 많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현지인들에게 물어본 것은 금과 은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즉, 정복할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프랑스의 왕이 징기스칸의 아들에게 사신을 보냈을 적에 칸은 사신에게 프랑스에 양과 소가 많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즉, 정복할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칸에게 금과 은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양과 소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유목민 국가에서 돈은 사용되지 않았고, 상업의 도구인 동시에 가치 측정의 방법으로서 기능했던 것은 가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부유한 국가란 가축이 많은 국가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과 금은 덩어리나 가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진짜 부에 가까운가 하면 가축이 맞단 얘기예요. 가축이 진짜 부예요. 왜? 이거는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금과 은은 바로 쓸 수 없는 물건이에요. 조금은 있지만, 쟁반 만드느라고 쓰지만, 촛대랑. 근데 현대사회 달러는, 현대사회 지폐는 그야말로 쓰잘데기 없죠. 종이로밖에 못 써요. 종이는 연습장으로밖에 못 쓰죠.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로 바꿀 수 있는 물건들이 진짜 가치인 거지. 그러다 보니 돈과 가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진짜 부에 가까운가 얘기한다면 가축 쪽이 맞다는 얘기예요. 징기스칸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 금과 은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금과 은을 엄청나게 열심히 가져다가 스페인으로 가져갔지만 스페인은 부유해지지 않아요. 왜? 금과 은값이 떨어질 뿐인 거예요, 그냥. 존 로크가 말하기를 가축은 사람의 금세 식용으로 소모하여 이를 통해 국가의 부를 유지하기 힘든 반면 돈은 계속 있으므로 국가의 정치 경제는 돈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 학자들이 왜 국가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대기 시작하죠.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학자들의 의견을 동반을 하죠. 근데 학자들의 의견은 어차피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는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치인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데려다가 그냥 그 나팔수로 고용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할 뿐이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으로 20세기의 어떤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가지고 크게 대립했던 이제 그 오스트리아 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있단 말이에요. 케인즈라는 사람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집단이에요. 근데 양쪽 다 학자죠. 양쪽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국가가 경제 개입을 하고 싶으면 케인즈 학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나팔수로 고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고, 문재인 씨가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고 싶은 정책에 필요한 학자들을, 뭐 장하성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나팔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를 학자가 얘기했으니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반대 입장을 가진 학자도 얼마든지 많고. 그래서 필요한 학자를 데려다가 그냥 떠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학자들도 진짜 허당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학자를 해요.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게 제가 20살 때는 학자들은 대체로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사람들 되게 몰라요. 되게 모르고, 진짜 나쁜 생각을 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거 분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겪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겪고. 그 논어에는 뭐 학이불사하면, 그러니까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배우고 겪지 않은 사람은 그건 그냥 허당인 거고, 그 사회불학 있어요. 겪기만 하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겪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그 선현들이 남긴 그 기록들이 굉장히 정말 어떤 지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식은 책으로 얻는 거죠. 선현들이 쌓아둔 지식은. 근데 책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얻어지는 그런 감 같은 거는, 이거는 책으로 얻을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이 양쪽 다 알아야 돼요. 이 양쪽 다 알면 이제 분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XX들이 얼마나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저 XX들은 얼마나 멍청한 주제에 아는 체를 하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돼요. 하여튼 경제와 금과 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얘기가 많이 샜는데, 한때 국가의 정치 경제는 돈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은 그 정책을 펼쳤고 그거에 집중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부를 늘리는데 목적을 두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특정 사람들이 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움직이기도 해요. 갖은 가머니설로 꼬셔가면서. 더더군다나 국가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똑똑하면 또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지금 21세기 2019년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열악하고, 더더군다나 고집까지 있단 말이에요. 한때 성공이라는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고 무식해요. 악하고 무식해요. 최악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최악이에요. 또 혹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의 국가만 있다면 국가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실질적인 부는 그 국가 안에 유통되는 소비재의 풍부함으로 결정되지만,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그들 나라와 전쟁도 하고 군대도 파견하고 하는 한은 돈을 해외로 보낼 일이 생기므로 평시에 충분히 돈을 쌓아두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나은 거예요. 뭔가 금과 은이 계속 쌓인다고 그게 무슨 부인가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건 실질적인 부가 아니라 유통되는 소비재의 풍부함이 실질적인 부다라고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하지만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려면은 국가에 돈이 많아야 되더라. 그런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 금과 은이 많아야 다른 나라에서 뭘 사오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군대도 보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좀 괜찮은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대중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 각국은 금과 은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이걸 머컨타일리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중상주의예요. 상업을 중시하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금은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하기도 했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무역업자들이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졌는데 금과 은을 외국에 못 보내게 하니까 그냥 불편만 해졌어요. 매우 불편하죠. 다른 나라에 금과 은을 보내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와인을 사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오일을 사오는데 석유를 사온단 말이에요. 석유를 사오는데 달러를 유출을 못하게 법으로 막았다고 쳐봐요. 그럼 달러를 못 주고 사오면 뭘로 주고 사오냐고요. 뭔가를 줘야 사오잖아요. 근데 물물 교환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그 달러를 못 쓰면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물물 교환이 왜 불편한지는 앞서 돈에 대한 얘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물 교환 불편해요. 이란에서 우리가 석유를 사오는데 달러를 안 줄 거면 이란이 필요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석유를 1억 불어치 사오는데 이란이 필요한 1억 불어치를 뭘 갖다 주면 돼요? 신발, 테레비, 반도체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 그래도 이거 맞추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를 못 보내게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그걸 옛날에는 금과 은이 돈이었으니까 금과 은을 못 보내게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나쁜 효과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업자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정책업자들을 꼬신단 말이에요. 첫째, 금과 은을 해외로 보낸다고 해서 왕국의 금과 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들은 모두 소비되지 않고 다시 해외로 나가 더 많은 금은으로 되돌아온다고 주장했어요. 석유를 우리가 수입하지만 그 석유로 공장을 돌려서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면 더 많은 달러가 들어옵니다. 더 많은 금은이 들어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토머스 먼은 이것을 씨 뿌리는 농부에 비교했어요. 좋은 곡식을 밭에 버리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처음에 쌀을 갖다가 밭에 버린다고 보는 게 금은을 유출을 금지시키는 그런 멍청한 짓이다. 그가 추수절에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일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먹혔겠죠? 먹혀요, 이런 주장들이. 그 정책 위반자들도 이게 멍청한 주장을 하다가 이런 논리적인 항의가 들어오면 그렇겠네 하고 수긍을 할 수밖에 없죠. 둘째, 금과 은의 유출을 금지해봤자 부피가 작기 때문에 필요하면 밀수로 어차피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데 달러 유출을 금지를 해봤자 어차피 달러를 그냥 007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밀항선 타가지고 가가지고 결제하여. 왜? 그 신발이나 이런 걸로다가 1억 불어치를 챙기는 것보단 이게 편하니까. 금은의 유출을 막는 방법은 무역균형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면 지불해야 할 돈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반대면 받을 돈이 생기는데 금의 유출을 금지해봤자 어차피 밀수로 빠져나가므로 괜히 지불해야 할 액수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습니다. 밀수업자들한테 대가를 주는데 이 비용은 은행이 결제를 해주는 것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만 늘리는 거예요, 괜히. 똑똑한 상인들이 어리숙한 귀족과 지주들을 설득해서 무역에 장애가 되는 법들을 고쳤습니다. 이를 통해 금은의 해외 유출 방지법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들이 부를 얻는 방법에만 명석했지 국가의 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자본을 투입했을 때 내수경제가 더 많은 소득을 내고 많은 국민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내수경제를 해외 무역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왜 내수경제가 더 많은 소득을 내는지는 그 국가 성장의 과정이라는 편에서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포도농장이 없으면 와인을 사올 수밖에 없듯이 광산이 없으면 금은을 해외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정부가 특정 물건에 대해 다른 물건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와인이나 금은이나 없으면 사오면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와인을 살 방법이 있으면 언제라도 와인을 살 수 있듯이 금은을 살 방법이 있으면 언제라도 금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물건들의 가격에 금은으로 표시되어 금은으로 살 수 있듯이 금은도 언제든지 물건으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달러로 석유를 사듯이 석유로 달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부의 주의가 전혀 없어도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언제라도 부족한 것을 조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금은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달할 수 있어요. 달러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IMF 때 엄청 멍청한 짓을 했어요, 정부가.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사고 생산할지는 그 물건에 대한 유효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나 금과 은은 그 부피가 작고 운반이 용이해서 매우 정확하게 유효 수요에 대응한다. 이것은 시장에 나오고 거래되는데 매우 쉽단 말이에요. 가벼우니까.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쑥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수천만 원도 그냥 쑥 들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장에서는 언제나 매우 정확하게 그 수요에 대응을 합니다. 늘 거래되고. 어떤 나라의 금이 유효 수요를 초과해서 수입되었다면, 경제 규모보다 금은이 더 많게 된다면 그 초과분은 다시 나가게 됩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다시 나가서 다시 다른 필요한 걸로 바꿔오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엄격한 법도 금은의 유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지만 금은의 유출을 막지는 못했어요. 밀수로 다 빠져나갑니다.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미에서 들어온 다량의 은은 스페인의 은값을 주변 나라들보다 떨어뜨리겠습니다. 남미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은광이 발견되었지만 스페인은 부유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가난해졌어요. 스페인은 부유해지지 못했습니다. 금과 은이 많이 유입이 되었음에도 그냥 은값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나라가 은이 부족해진다면 주변 나라들보다 은값이 올라서 스페인에서 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은값을 더 쳐주는 나라로 은을 유출하려 하게 되고 정부는 결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정부가 금과 은이 곧 부다라고 생각해서 금과 은 해외로 갖고 나가면 혼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은을 여기서는 이 금 가지고 여기서는 사과 한 박스밖에 못 사는데 저거 금을 프랑스에다 갖다 주면 사과 2박스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금은 프랑스로 유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사과 한 박스보다 사과 2박스를 먹기를 원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위험을 질 사람 밀수업자들이 대응을 해주죠. 그 사람들한테 사과 반 박스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 박스가 남게 되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재료가 떨어지면 공장은 서야 하고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은 굶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화들은 부족하면 힘들지만 금은은 부족해도 대체 수단이 너무 많아요. 불편하지만 물밀 교환으로라도 거래는 일어날 수 있고 거래는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신용거래 후 정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종이돈은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편하고 여러 가지로 득이 돼요. 이때 종이돈이 막 생겨난 시점인데 아담 스미스는 벌써 통찰이 있으니까 딱 알아먹죠. 종이돈이 더 좋다라는 걸. 어찌됐건 정부가 금은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머컨타일리즘, 중상주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불평은 늘 있는 거예요. 원래 낭비하는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도시 전체가 없기도 하고 국가 전체가 없기도 해요. 대개는 과잉 거래가 원인이다. 이 흑자 부도 같은 게 나요. 성실한 사업가도 매출이 회수되기 전에 자본이 바닥나고 아무 데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과잉 거래는 보통 장사가 잘 될 때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신용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은 시중에 유통되는 금과 은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순간적으로 과잉 거래가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 흑자 부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반 소매 상들은 어떤 달에 매입을 1000개를 하고 매입하는데 1000만 원을 쓰고 매출을 1000개를 하고 매출하는데 1100만 원을 팔아서 마진으로 10만 원을 남겨서 이걸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상가도 월세도 내고 해요. 그래서 매달 매입을 하고 매달 매출을 하고 해서 그 차익으로다가 먹고 살게 돼요. 이게 보통의 이제 소매 상업인데 도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을 하고 매입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고 매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제를 다다음 달에 받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어떤 달은 이 결제가 차마 일어나지 못한 어떤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적자가 이렇게 나죠.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자본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균등하게 이렇게 흑자가 나게 돼 있어요.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접을 적에는 결제 중 금액은 일단 끝났고 들어올 돈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자본금은 회수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 도매업이 그다음에 옛날 소매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식으로 결제가 늦춰짐으로 해서 이런 간극으로 이런 순간적인 적자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도매업도 처음에 자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호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량이 점점 늘어나요. 매입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계속 들어가는 형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입액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이 격차가 발생함으로 해서 지속적인 적자 상황이 계속 발생해요. 이거는 호황임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흑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를 버텨내지 못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큰 돈이 다시 다 회수가 되긴 하지만은 여하간 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는 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흑자부도라고 하고 이 옛날에는 과잉거래라는 용어를 썼어요. 부라는 것은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돈도 하나의 도구로서 분명히 국가 자본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고 이익을 딱히 내지 않는 자본입니다. 이건 윤활유 같은 거예요. 국가의 상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예요.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물건으로 돈을 사는 것보다 더 흔한 이유는 돈이 상업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물건으로 갖고 있으면 일부가 상하거나 분실할 수도 있는 반면 돈으로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돈으로 일단 바꿔두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많이 개입을 하고 많이 쓰이게 됩니다. 또 장사의 이익이란 되게 물건을 팔 때 생기는 것이기에 상인들은 물건을 빨리 팔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돈이 생기죠. 돈으로 빨리빨리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찾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국가에서 생산된 것은 거의 그 안에서 소비되고 초과 생산물이 해외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역이죠. 이 중 대부분 필요한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쓰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내는 그 수출은 대부분 수입하는 데 쓰여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데 이게 수출 규모가 만약에 1000조를 수출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1000조치 수입을 또 하게 되고 경상수지 흑자라는 거는 10% 되기도 거의 어렵고 뭐 몇 퍼센트 나면 굉장히 뭐 돈이 넘쳐나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몇 퍼센트만 흑자가 나도. 조금 불편할지는 몰라도 금과 은이 없어도 상업은 가능하고 땅과 노동의 생산물은 여전할 것이다. 물건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용도 외에는 그 쓰임이 많다. 그러나 돈은 물건으로 바꿀 목적 외에는 없다. 물건이 있어야 돈도 있는 것이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돈이 부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 중 대개는 소비하는 사람이고 되팔기 위해 사는 사람도 곧 다시 물건을 사야 하므로 대부분의 거래가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으로 보일 뿐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돈 자체를 원해서가 아니다.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동원해서 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발 좀 알아먹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소비재는 금세 없어지지만 금과 은은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 금은을 유출하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면 몇 세대 후 국가의 부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써서 없애버리는 소비재와 계속 남아있는 금은을 바꾸는 무역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금은이야말로 근원적인 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재밌는 비유가 나왔어요. 영국이 프라이팬을 프랑스에 팔고 프랑스에 와인을 사오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프라이팬은 요리할 양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다. 부유해져서 요리를 자주 하게 되어 더 필요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프라이팬이 많다고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금과 은도 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물건의 양만큼 있으면 되는 거지 부유해져서 생산물이 많아지면 유통해야 할 물건들이 많아지면 더 필요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금과 은이 많다고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과 은이랑 프라이팬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쓸데없이 많은 프라이팬을 갖추느라 돈을 써버린 것처럼 필요한 이상의 금과 은을 갖추느라 자본을 소모해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그 국가의 부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동차나 뭐 이런 거를 수입해서 화려하게 사는 게 좋지 프라이팬도
집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후라이팬을 집에 20개씩 갖고 있어서 뭐하냐. 그게 부자랑 뭔 상관이냐 이 얘기예요. 금은도 마찬가지예요. 거래하는데 필요한 양만 있으면 되지 금은을 더 이상 갖고 있다고 그게 뭔 부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금과 은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전쟁을 수행하느라 금과 은을 모으고 있을 필요도 없다. 함대와 군대는 금과 은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해외의 군대를 유지할 소모품을 살 만큼 국내에서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소모품을 직접 갖다 줘도 되는 것이고 해외에 주둔한 군대에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그곳에서 식량을 살 만큼 금과 은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둘째, 그곳에서 식량을 살 만큼 여기서 생산한 제품을 보내는 것도 있고 셋째, 그곳으로 식량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모든 지불은 상인들을 통해 두 번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외국과 무역을 하는 이유는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다. 남는 물건을 보내고 모자라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이게 무역의 이유지 외화를 벌려고 무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는 물건을 보내고 모자라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외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많이 가져오려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달러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지고 분업이 발달하고 생산은 증대됩니다. 그래서 무역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이런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금과 은도 모자라면 사는 무역의 한 가지 아이템일 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을 부유하게 한 것은 금과 은을 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금과 은은 가치를 떨어뜨렸고 결제할 때 괜히 전보다 더 무겁게 들고 가야 하는 불편만 생겼을 뿐입니다. 금과 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제할 때 괜히 양만 많아지는 불편만 생겼단 말이에요. 유럽이 부유해진 것은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식민지를 아메리카 대륙이 생겨서 부유해진 이유는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유럽과 미대륙은 서로 간에 새로운 물건을 소개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분업이 생겨났으며 생산기술은 발달하게 되었고 더 많이 생산하게 되어 사람들은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이루어야 할 일이었지만 유럽인들의 못된 만행으로 신대륙에 불운한 몇몇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뭐 잉카 제국, 마야 제국 이 제국들은 유럽, 스페인 정복자들 몇에 의해서 불과 몇백 명에 의해서 완전히 대륙 자체가 박살이 나고 말았죠. 근데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겼느냐? 18세기 유럽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유럽인들의 못된 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희망봉을 지나 아시아로 가는 항로가 열린 것도 국제무역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미 대륙에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었지만 아시아에는 발달한 많은 나라가 있었고 거래할 것도 많았다. 그러나 아시아와의 거래에서 유럽이 별로 득을 본 게 없다. 왜? 미 대륙과의 무역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아시아와의 무역은 독점 형태였기 때문이다. 아시아와의 무역은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랑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독점을 하는 형태의 무역이었어요. 그 두 개 회사에 의한 독점 무역이었어요. 이 두 개 회사는 군대도 거느리고서는 다른 배가 지나가면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포를 쏴서. 자, 부유해지는 근원은 또 여기 또 나오죠. 부유해지는 이유는 자유다. 자유로운 거래다. 자유로운 시장이다. 이것이 부의 원천이다. 금과 은이 고프라는 생각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방해하는 것이 정치 경제의 목적이 되었다. 아직까지 머컨타일리즘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수입 제한을 그 정책은 어떤 정책들이 있었냐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첫째, 국산이 있으면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런 정책이 있었고 둘째, 무역 적자가 나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여하간 수입을 제한을 했는데 그런 정책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든가 완전히 금지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했어요. 또 하나의 그런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첫째, 세금 환급이라는 정책이 있고 둘째, 보조금 정책, 셋째, 유리한 통상조약, 넷째, 식민지 건설. 그 세금 환급은 소비세나 관세 등 물품에 부과되었던 세금을 수출할 때 다시 돌려주는 거. 그 다음 보조금은 새로 시작하는 제조업이나 보호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지어주는 것. 그 다음 통상조약은 어떤 특권을 양산을 하고 식민지 건설은 특권을 넘어 어떤 독점권을 갖게 하더라. 사실 18세기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거의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죠.